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여부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의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뉴스룸에서 다스의 전 경리팀장을 직접 연결해 당시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의혹을 듣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도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입니다. 20명의 희생자가 발견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2층 목욕탕 내부 모습이 화재 이후 처음으로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긴박했던 화재 당시 정황이 담겨있는 119 신고 녹취 내용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며 앞으로 모든 옵션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한일 관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정치 후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JTBC가 사용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누구와 무슨 취지로 만났는지 기재도 하지 않는 묻지마 간담회 명목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한 끼에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씩 쓰는가 하면 개인 재판에도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19년부터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혜택과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식 인증을 받은 기관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각 가정에 서비스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내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제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자금의 국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나선 기업 국적이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해당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자본검증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이면도로 양쪽을 주정차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밖에 안 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만연한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과 단속기관의 부실한 대응 실태를 고발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여부를 밝힐 검찰의 다스 전담 수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사팀은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비리 여부부터 규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 직원의 개인 비리로 결론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대로 당시 특검이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인데 다스 관계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수사팀이 차려진 서울 동부지검의 한민영 기자를 연결한 뒤에 다스의 전 경리팀장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정호영 특검을 먼저 수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죠. 네, 앞서 2008년에 다스 비자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는 내년 2월 21일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사팀도 이 부분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수사팀은 당장 내일 모레 정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사한 뒤 만약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를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특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정 특검이 비자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부터 파헤친다는 얘기죠. 네, 정호영 특검은 당시 다스 비자금을 찾아낸 뒤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파악했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특검은 120억 원에 대해서도 비자금이 아니라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사팀은 당시 특검이 내린 이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자금 흐름과 비자금 조성 경위 이런 방법까지 모두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120억 원이 비자금인지 아닌지도 규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 세운 회사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120억 원이 조성된 경위나 출처 등 흐름을 쫓으려면 결국 다스와 관계사들의 재무제표상 자금 흐름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시영 씨가 설립한 회사죠. 제2의 다스라고 불리는 SM의 자금 흐름까지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다스와 SM 등에 대해 지난 10년간 해외 법인과 하청 업체들과의 금전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스에서 이 120억 원 비자금을 만들 당시에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던 최동영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과 이후의 수습 등 전반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뉴스룸에서 이분의 첫 실명 인터뷰를 보도해서 파장이 일기도 했었죠. 연결하겠습니다. 최동영 씨 나와 계시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다스에 근무했던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예, 저는 2001년 1월 10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 8년 동안 다스에서 돈의 흐름을 담당하신 건데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조사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당시에 그 다스의 소유자 관계하며 BBK하고 그 120억 자금에 대해서 저에게 특검에서 물었습니다. 예. 그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을 잘 하십니까? 예, 그 다스의 실소유자 관련해서는 그 특검 측에서 MB 소유냐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는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전자 신분이었고 그 속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실소유자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BBK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BBK의 소유자도 이명박 대통령이 맞느냐고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120억에 대해서도 그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관여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모르는 내용이며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 특검의 수사를 받을 때 발언하셨던 그 내용이 다 지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며 예. 120억 횡령에 대해서도 지금 그 당시에 밝혀진 그 격리 여직원의 그 단독 그 횡령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또 통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당시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달리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금 흘러나온 정황을 보더라도 예. 그 다스 실소유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실하며, 그리고 그 다스의 그 120억 횡령에 대해서는 그 일개 여직원이 그 120억,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수입 원자재 부품을 가공 계산하여 그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를 그 빼돌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다스의 회사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다스는 그 은행에 그 자금을 인출하려면은 다스의 법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예. 근데 다스의 법인 도장은 그 당시 김성우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번 그 인출될 때마다 그 자금에 대한 그 인출 내역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 인출을 하는데 예. 그거를 김성우 사장이 몰랐다는 것은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그 여직원 혼자 했다는 거는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정호영 특검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만에 입장을 밝힌 건데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니다. 직원 개인의 어떤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당시 막내 직원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는 예. 정확하게 그럼 어떤 직무를 담당을 했습니까? 이 지금 최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혼자서 이걸 했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저도 이제 2001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그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A 씨는 그 격리팀에서 출납을 담당했었습니다. 예. 그 출납 직원치고 좀 똘똘하고 얘가 빠릇빠릇해 가지고 그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120억 원을 혼자서 횡령했다라는 것은 그 많은 돈을 혼자서 다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조금 아까 하셨고요. 이 A 씨는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다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재 결과 이건 뭐 확인된 건데 어떤 징계라든가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특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A 씨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특검에서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옳은 절차였다고 생각하며 예. 하물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금 다시 다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출납 직원이 다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 선생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최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예. 매우 핵심적인 라인에서 그러면 비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비자금 관리라든가 조성이라든가 하는 것에서 지금 최 선생님은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정황이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황상 틀림없다 이런 정도의 말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 정보에서는 배제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물론 비자금에 대해서는 그 일단은 비밀은 그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그 비자금이 조성된 경로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입 부품을 예. 그 가공 계산해서 이제 그 대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빼돌린 것으로 그 밝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 말씀하세요. 아, 당시에 그 다스는 그 외국에서 그 수입 철판하고 부품을 사오게 돼 있는 구조였는데 예. 그 세금 계산서 없이 그 돈을 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그리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에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그 80억이 지금 그 횡령으로 드러난 걸로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는 최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허위사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 하는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2부에서는 또 다른 분을 지금 인터뷰하게 돼 있는데 그분은 다른 방향에서 또 말씀하실 텐데 물론 최 선생님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영 씨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열흘 만인 어제 구속적부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전 수석의 심사는 내일 열리는데 눈에 띄는 점은 앞서 국정원 사건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석방해서 검찰청의 원성을 샀던 형사수석부가 담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동향인데다가 서울대와 사법시험연수원까지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내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을 교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모두 신광열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같은 경북 봉화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인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해 논란이 됐기도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기조를 임기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국무위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그동안 촛불 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해왔다면서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건물 2층 여탕 내부 모습이 저희 JTBC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부가 비교적 깨끗하고 열에 약한 플라스틱 바가지도 멀쩡했습니다. 유리창을 깨면 화염이 급속히 번지는 현상, 즉 백드래프트의 우려가 있었다는 소방당국의 해명이 군색해졌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로 진입하려던 소방관들이 갑자기 폭발한 화염에 나뒹굽니다. 문 밖에 있던 산소가 안으로 들어가 불이 역류하는 이른바 백드래프트입니다. 이 현상은 내부에 화염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JTBC가 촬영한 2층 여탕 내부 모습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좌식 의자와 물바가지가 멀쩡하고 샴푸와 떼수건도 그대로입니다. 나무로 된 사우나 출입문 손잡이도 멀쩡합니다. 그 흐름은 보이지만 옆에 화염이 있었다기보다는 연기가 들어와 묻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화재 초기 소방관들이 진입하기 위해 2층 통유리를 깼어도 백드래프트는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유리를 깨달라고 말했습니다. 저 유리만 깨면 사람 살 수 있으니까 유리 좀 깨달라니까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데 나가세요. 아저씨 다치니까 나가세요. 하지만 화재 진압 당시 소방관들은 이런 내부 모습을 알 수는 없던 상황. 화재 진압 이후 모습이라는 결과론으로 당시 현장 대응을 탓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화재 당시 119 신고 녹취 내용도 JTBC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특히 건물 안에 갇혀있던 희생자 등의 신고 내용에는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이 난 지 6분 만인 지난 21일 오후 3시 59분 119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하소동 사우나 숨을 못 쉬어 2층 여자 빨리라고 외칩니다. 2층 여자 목욕탕에 갇힌 여성이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2층에 10명이 있는데 대피할 곳이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119 대원은 구조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후 4시 10분쯤엔 6층에 갇힌 여성도 신고를 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 연기가 안 들어오는 창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119 대원의 말에 옥상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119에 접수된 신고 전화는 모두 32건입니다. 건물 안에서 걸려온 2건 이외에 화재를 보고 밖에서 신고한 29건에도 긴박한 상황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 신고자는 2층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데 숨을 못 쉰다고 한다. 빨리 구조해달라고 했고 또 다른 신고자도 건물 창문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위급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자, 정확한 화재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발화 지점에서 공사가 있었고 온열 등을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한 경찰도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어제 그 보안 등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당일 화재가 나기 50분 전까지 건물 관리인 김모 씨는 1층 천장에 얼음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얼음을 맨손으로 깼다고 진술했었는데 오늘 이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얼음을 손으로 깬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거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 안쪽에 있는 보온등을 이용해서 녹였고 이 보온등이 과열되면서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소방대원들이 초기에 건물 앞에 LPG 탱크가 터질 위험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탱크는 가스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서요? 네, 해당 건물은 원래 도시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건물 바깥 지금의 저 위치에 LPG 저장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도시가스 요금이 수천만 원 넘게 체납되자 값싼 LPG로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탱크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지만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는 안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현장에 나가 있는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 관할 소방센터에선 보유한 소방 차량 중에 석 대가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출동한 굴절 사다리차는 소방대원 1명이 혼자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제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비가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출동 못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조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가뜩이나 늦게 도착한 사다리차가 이번엔 사다리를 접었다 펴길 반복합니다. 규정상 3명이 탑승해 운영해야 할 사다리차에 정규 소방대원 1명만 타서 출동하다 보니 조작이 잘 안 된 겁니다. 운전원이 사다리를 조작하는 동안 바스켓에 올라타 구조 활동을 벌인 건 행정요원이었습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제천소방서 직할센터의 경우 전체 소방 인력은 29명, 3교대 근무를 감안하면 실제 근무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센터가 보유한 소방 차량 중 물탱크 차와 화학차, 배연차는 아예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펌프차 2대와 구급차, 지휘차, 사다리차, 구조차가 출동했지만 최소 운영 인력보다 9명이 부족한 16명만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운전원만 출동해서 혼자 조작하고 운전해서 가서 조작하고 물 뿜는 것까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체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지역별 편차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정원 대비 부족한 소방공무원 비율은 서울의 경우 6.1%에 불과하지만 충북은 51.4%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실제 불이 난 건물에 갇히면 대부분은 크게 당황하게 마련이죠. 윤재영 기자가 탈출 실험에 직접 참여해봤는데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직접 느끼는 공포나 당혹감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치명적인 유독가스는 호흡을 막고 시야를 가립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 대부분은 불 그 자체보다 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 불이 난 건물 내부와 비슷한 상황에서 탈출 실험을 해봤습니다. 손전등을 켰는데도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행동은 급격히 느려지고 같은 곳을 계속 헤매기도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 공포는 커집니다. 앞에 낭떠러지인데요? 인체에 무해한 연기인데도 숨은 막혀옵니다.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계속 기어야 하기 때문에 숨이 굉장히 찹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연기가 까맣고 또 불빛도 없기 때문에 공포감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화재 대피 골든타임은 5분. 이 시간이 지나면 연기는 빠르게 빈 공간을 메웁니다.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동문을 손으로 직접 여는 방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제천 화재 현장에서 2층에 고장난 자동문은 탈출을 막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오른쪽 상단 전원 버튼을 내려야 합니다. 전원이 켜져 있으면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던 문이 이렇게 전원을 끄면 적은 힘으로도 쉽게 열립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유리문 모서리를 소화기 등으로 쳐서 깨야 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검찰 수사팀의 옥중 수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감돼서 내일 100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오늘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간 것인데 검사들을 면전에 두고 이번엔 조사까지 보이콧했습니다. 판사건 검사건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구치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직접 만나긴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네, 오늘 담당 수사팀은 당초 예정된 시각이었던 10시보다 이른 시각인 8시 30분쯤 이곳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조사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이곳 구치소 교도관들의 안내에 따라서 조사실로 향하긴 했습니다. 이곳에 찾아온 검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는 데까지는 성사가 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들이 양석조 부장검사 등을 필두로 30여 분 넘게 이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보면 기존의 국정농단 뇌물죄에 더해서 국정원 상납 혐의가 추가되는 것인 만큼 본인도 방어권 차원에서 할 말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까? 네, 오늘은 검찰은 최근 불거진 국정원 상납 의혹과 더불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각 조작 의혹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관제대모 의혹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됐던 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절차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라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사하지 않고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경우 상납자들인 이 전직 국정원장들이 모두 이 상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전달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측근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상납받은 과정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검찰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던가 이런 추가적인 강제 수사는 사실상 실익과 의미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임지수 기자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 의원들을 비롯해서 측근 인사들의 접견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영치금과 옷 등을 넣어주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정치 보복 피해자임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찾는 측근들조차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3월 31일 구속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도 면회 관련된 지인 일체 등록을 거부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면회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까지 책 등을 전달하기 위해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변호인 외에 유일하게 접견 권한을 가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영치금과 옷 등을 챙겨주기 위해 방문할 뿐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 등 일부 친박 의원들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도 계속해서 접견을 거부당할 정도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기 위해 외부 도움이나 접촉을 피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 산하 TF의 검토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당시 합의 내용은 지금도 논란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일본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년 전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와의 소통 문제에서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그런 소통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없느냐를 그걸 위주로 보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합족해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강 장관은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와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파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인 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위안부 합의 문제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권을 연계하는 듯한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법적 절차적 문제와 피해자들의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 고려해 새해 2월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우에게 당시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한 유력 인사들의 혐의를 제대로 파헤쳐달라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하루만 1000건에 가까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청원은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젊은 배우가 희생됐다.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앞서 탤런트 장 씨는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론사와 금융회사 관계자 등에게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유력 인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과거사위원회에 이 사건의 재수사 제안을 검토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는 1월 안에 장 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게서 공통으로 검출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주사제에서도 나왔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아직 감염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병원 내 감염 정황은 더 확실해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3기 상급 종합병원 심사에서 이대 목동병원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그동안 사고가 줄을 이었지만 평가 점수로는 재인증 기준을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평가와 인증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들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 경로가 병원의 주사제 준비실이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양주사제에서도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준비실에서 수액을 만들 때 오염된 주사약이 섞여 투약됐다는 겁니다. 이 수액을 맞은 5명 중 1명은 감염 징후가 없기 때문에 제품 자체 문제보단 의료진 과실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와 모포 등에서는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돼 병원 측의 감염 관리 부실 의혹도 커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3기 상급 종합병원 발표에서 이대 목동병원을 보류시켰습니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과 병원 과실 여부가 가려지면 심의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아니었다면 이대 목동병원이 무난하게 재인증을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사고 전까지 진행된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벌레 수액 주사 사건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결핵 확진 판정 등 사고가 이어졌지만 평가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2014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한 인증도 따냈는데 537개 항목 중 만점 비율이 98%에 이르렀습니다. 민간으로 인증 주체가 넘어가면서 병원 평가와 인증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방문했던 곳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입니다. 오늘 10,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을 본사와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800여 개의 다른 공공기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청소노동자 정명선 씨는 인천공항에서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속 용역업체는 3번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내년부터 공항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바뀔 때마다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자회사 정규직이 되면 고용 안정은 확보가 되는 거니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사의 용역과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9,894명 중 9,785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며 이는 전체 비정규직 중 99%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소방과 보안 검색 등 안전 분야 인력 3,000여 명은 본사 정직원으로 고용합니다. 시설 관리 등 나머지 분야 7,000여 명은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임금 중 용역회사가 일부 떼어갔던 관리비가 없어져 처우는 더 좋아집니다. 모회사와 별도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만든 합의문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일부 반대했던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이른바 노노 갈등 해결은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르면 2년 뒤부터는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혜택,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와 관련한 공인된 알선 기관도 없고 비공식적인 구두 계약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고용자나 가사도우미 모두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 시장을 공식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만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 또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이모 씨는 지난 9년간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력 소개소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언제 그만둘지 몰라 늘 불안했습니다. 월급으로 지출한 돈 역시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4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다달이 나갔었는데 연말정산할 때 하나도 이게 효과를 못 봤었거든요. 증빙이 돼서 다시 좀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이르면 2019년부터 가사 서비스 시장도 하나의 공식적인 시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직업 소개 기관이 단순히 가사 근로자를 알선해주던 것에서 벗어나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뒤 이용자의 서비스하는 형태가 도입됩니다. 가사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연차 유급 휴가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공식화하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면서 비용에선 20%가량 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 세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요즘 얼굴 한 번 못 본 국회의원들이 보낸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정치 후원금 좀 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죠. 몇몇 의원들은 읍소형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서 받은 돈을 국회의원들은 그렇다면 어디에 쓰는 것일까?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 535억 원의 사용 내역을 JTBC 취재팀이 입수해서 확인해봤습니다. 12,700여 페이지의 회계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고급 음식점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서 지출 내역에는 간담회라고만 써놓는가 하면 정치 활동에만 쓰라는 정치자금법의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서 재판 비용까지 후원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일식집입니다. 이렇게 예약자 수에 맞춰 조용한 방에서 식사가 가능해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1인당 코스 요리 가격은 최대 18만 원에 이릅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장제원 의원 등의 정치 후원금 내역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7월 이곳에서 한 끼 식사로만 144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어떤 명목으로 온 것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간담회 비용으로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금 내역입니다. 고급 일식집, 유명 호텔, 한정식집 등 고가의 식당이 줄을 잇는데 지난해 총선 이후 7개월간 간담회 명목으로 쓴 돈만 1,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정치인이 간담회 식사 비용을 정치 후원금으로 내려면 그 간담회가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참석 대상자, 행사 내용,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게 규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고만 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식대 명목으로만 적고 108만 원을 썼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정책개발 간담회 목적으로 여의도의 한 고급 중식당에서 한 끼로 166만 원을 냈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찬비 명목으로 78만 원을 썼습니다. 모두 묻지마 간담회입니다. 의원들의 꼼수 사용이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의원들은 주로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비를 후원금으로 내는데 일부의 경우 후원금으로 아예 차를 사는 겁니다. 정치 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이 아니라 국민 돈으로 개인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다음 총선에서 낙선하면 중고차 값만 내고 차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30명이 넘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바로 이 후원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선거도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데 소송 비용까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조익신 기자입니다. 민중당 윤종호 의원의 사무실입니다.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서 이제 곧 사무실을 빼야 할 처지인데요. 윤 의원은 지난해 변호사 선임 비용 2,200만 원을 자신의 후원금에서 충당했습니다. 같은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은 무려 5,500만 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전해숙, 이원욱,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도 후원금으로 소송 비용을 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정치활동에 따른 송사 비용은 후원금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윤종호 전 의원처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적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석해 소송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 이후 후원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공적, 사적 지출로 구분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차후에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정치자금법을 손질해야 할 당사자는 국회의원들 본인입니다. 정치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활동에 자기 발목에다가 이제 족쇄를 채우는 그런 법률을 갖다가 스스로 제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JTBC 조익신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놓고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청와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 근거 없는 내용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임종석 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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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트 방문 배경을 밝히라며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한 겁니다. 현장에선 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있던 그 시각,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UA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겁니다. 친서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논의 사항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앞으로의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히려 UAE 쪽에서 의아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AE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년 초 답방 차원에서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확정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다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충돌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윤리위원회가 류여해 최고위원에 제명을 하기로 하자 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류여해 최고위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잦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해당 행위 또는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 표결로 제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류 최고위원은 자신을 쫓아낸 건 홍준표 대표이고 막말은 홍 대표가 더 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막말을 했던 홍준표 대표는 윤리위에 제소되었을 때 바로 당대표라는 이유로 그날 기각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북콘서트를 열어 최고위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본 홍 대표의 막말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대표는 일단 당내 인적 청산 작업을 서두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조직 강화 특위는 내일부터 73개 지역의 당협위원장직을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앞서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당협을 맡기기로 원칙을 정하면서 기존 위원장들이 한밤에 홍 대표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이미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통합파도 또 투표를 막아내겠다는 반대파도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좀 커 보입니다. 양쪽 모두 분당까지 각오한 상태에서 정말로 그렇게 될 경우에 교섭단체 지위를 놓고 서로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 반대파는 전당원 투표 거부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당을 보수 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 투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의원은 20명입니다.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과반으로 국회의 교섭단체 기준도 충족합니다. 하지만 분당이 현실화할 경우 한 명만 이탈해도 교섭단체에서 탈락할 수 있어 민감합니다. 통합파도 의원 수가 신경 쓰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파 없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경우 일단 의석수가 현재보다 9석이나 줄어듭니다. 여기에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의원 중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측은 의석수가 좀 줄더라도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통합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합파 내부에선 반대파 20명 중 일부라도 돌아와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의원 수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내일 당의 운명을 결정할 전당원 투표에 돌입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봉급 생활자들에 비해서 비과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수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헌법 소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종교투명성감시센터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종교인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큰 특혜라고 지적된 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시행령에는 종교활동비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비는 한도도 없어 종교단체가 지정만 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비롯해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여전한 데다 세무조사 등 검증도 어려워 일반 납세자에 비해 여전히 특혜가 많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종교 활동비 명목으로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골프채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을 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세무조사도 안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8개 시민단체들은 시행령이 조세형평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폐지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16만 가구가 입주하는 수도권에선 역전세난 깡통주택 같은 공급 과잉의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초 2억 4천만 원 안팎이던 전셋값이 2억 1천만 원으로 3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3천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 신규 입주 앞부가 내년 1월부터 다음 달부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가 좀 내려가는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그런 상황이 있죠.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김포뿐만 아니라 화성 동탄, 고양, 삼송, 지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16만 가구나 됩니다. 전국 규모로도 신규 입주 물량은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했던 1990년대보다 많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신규 입주가 많은 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분양 물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공급 과잉이 현실화할 경우 역전세난으로 집주인이 전셋값을 제때 못 빼줘 세입자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집값까지 하락하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보증제 가입 대상을 늘리고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여 재임대해주는 세일앤드 리스백 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구형 아이폰의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 밖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벌써 최소 6개 주 출신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작동 속도를 낮췄다고 인정하자 화난 소비자들은 줄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시카고 연방지법에 4개 주 출신 5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1억 2,500만 달러, 1,3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미국 집단 소송 대리인 측은 애플의 조치는 최신 모델 구매를 강제하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애플의 해명은 신뢰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CNN 타임 등 미 언론은 애플이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1년 가까이 알리지 않았다며 성능 저하 자체보다는 은폐가 더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8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다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는 등 고질적인 비밀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애플의 위법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과 달리 집단 소송제 미비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당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지연돼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지금도 불법 주정차 실태가 여전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주변입니다. 오늘로 참사 닷새째인데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골목은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중앙선이 있는 왕복 차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옆에 이렇게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바닥을 보면 이 주차장 표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차선에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일방 통행로가 되어버렸고요. 만약에 오늘 똑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이 골목으로는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워진 차량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가까스로 지나갑니다. 맞은편에서 차라도 오면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참사 당일에도 스포츠센터 앞에 세워진 차 한 대 때문에 구조 작업이 크게 지체됐습니다. 소방차는 여러 번 진입을 시도했다가 결국 주변 골목으로 돌아 반대쪽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우회할 수 있는 길로 운전해봤습니다. 약 500m를 돌아가는 동안 도로 곳곳에는 세워놓은 차들이 나옵니다. 단속 구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포츠센터에서 딱 한 블럭 떨어진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이렇게 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알리는 경고판까지 있는데요. 모퉁이만 돌면 곧바로 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을 본 운전자는 곧바로 현장을 떠납니다. 예, 근데 여기가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인 건 아셨어요? 아셨어요? 이곳의 불법 주정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참사 이튿날 촬영한 영상에서도 뻥 뚫린 구간은 찾기 어렵습니다.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도 불법 주정차 차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불과 몇 분 떨어진 이 초등학교 앞의 골목입니다. 위에는 무인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라는 안내와 이 아래쪽에는 적발 시에 견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있는데요.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차주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세워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요, 은행에 잠깐 들어가서요, 농협에. 여기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긴 한데, 여기 잠깐이란 데서 금방 들어왔는데. 차를 세워둔 또 다른 운전자는 취재진을 보고 뒤늦게 차를 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도 안 차가지고. 자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족한 주차 공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단속은 뭐 지방이라서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디 뭐 주차할 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단속만 해도 되겠어요? 어제 불이 났던 경기도 수원광교 공사 현장에서도 도로에 세운 차들로 소방차가 애를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방법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이를 이동시키거나 차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만 소송에 휘말릴까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제천시는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등 집합 장소의 건물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를 좀 강화하는 방법. 도로 한쪽을 차지한 차들만 아니었다면 화재 구조와 진압 작업은 훨씬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 그는 왜 이렇게 시니컬해졌는가? 천성이 그런 것인가? 아니면 반복된 경험과 학습의 결과인가? 아마도 후자일 것이라는 추측은 그날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도 증명된 바, 그는 성형외과와 관련된 진행자의 시니컬한 질문에 오히려 신중한 감싸기로 답을 했으니 말입니다. 반복된 경험과 학습의 효과. 이국정 교수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1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2011년은 다름 아닌 6발의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그 해였습니다. 당시에도 열악한 외상센터에 대한 반성이 있었지만 관심이 사그라드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출연했던 알랭드 보통은
인류의 절반이 매일 뉴스에 넋이 나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결코 접할 수 없는 헤드라인이라면서 뉴스 과잉의 시대를 비판했죠. 그래서인가 뉴스는 넘쳐나지만 진정 우리가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디어는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역시 이 자리에 출연했던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의 아버지 조성철 씨가 했던 말은 알랭드 보통이 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억울하게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29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삶을 무너뜨린 제천의 화재 참사. 부인을 잃은 남편의 말은 차라리 처연함에 가깝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벌 주지 마라. 벌 주고 징계하면 용서를 빌고 그게 끝이다. 모든 이들이 잊혀짐을 경계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또한 잊혀지는 것인가? 알랭드 보통의 말은 틀렸다고 우리 뉴스는 그래도 어젠다 키핑을 내세우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되뇌지만 세상에 빛조차 보지 못하고 떠나간 신생아들과 그 가족의 아픔마저 갑자기 기억 저편으로 가버린 듯한 느낌에 소스라치게 되는 오늘. 그래서 그가 시니컬하게 뱉은 말, 어차피 곧 끝날 관심이 아닌가요? 이 말이 두려워지는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부에서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120억 비자금 수사 속보와 함께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또 다른 핵심 관계자 한 분을 더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본인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는 익명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분은 다스에서 총무, 의전, 인사, 노무 등 담당 실무자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그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인터뷰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처음부터 못 보고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부터 봤습니다. 인감도장부터 그때부터 봤습니다. 예, 그 최동영 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시죠? 예, 제가 100%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감도장 관련해가지고는 김성우 사장님이 직접 검거해서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인감도장 찍을 때는 항상 사장님 보시는 앞에서 직접 찍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보는 앞에서 본인이 찍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왜 저 막내 격리 직원이 그 120억이라는 큰 비자금을 관리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혼자 했을 리가 없다는 차원에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인감 도장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자, 다스에는 언제 입사하셨고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9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의전 업무하고 인사 노무 그걸 담당했습니다. 생산직 사원 채용까지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예. 94년이라면 아까 저하고 인터뷰하신 저도 제가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누구요? 저 격리 직원. 예. 예, 처음에는 격리 직원을 총무에서 제가 데리고 쓰려고 뽑았다가 나중에 업무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 관리본부장 권성우 전무가 데리고 출락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분의
성함을 밝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희는 그 당시 예. 격리 막내 직원 A 씨로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입사 시기로 보면 아까 최동영 씨보다 훨씬 앞서 있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96년에 종로 지역구로 국회의원 선거 나섰을 때 또 2002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7년에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랄까요 같이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근무하면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가지고 다 기억은 합니다. 예. 그리고 96년도에 격리팀장이 저 선거 캠프에 가 근무하셨다 내려오셨고, 2002년도 서울시장 때에는 각 부서에 대리급, 계장급, 대리급이 올라가 가지고 파견 근무를 하다가 왔고요. 대통령 선거 때는 저는 뭐 경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스의 직원이면서 각종 선거에 다 지원을 나가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 아니셨겠죠? 저는 뭐 대통령 선거 때 그 김진 부사장하고 협력업체를 돌면서 식당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수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거는 회사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 부사장이 그 MB의 그 제매라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뭐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부사장이요? 부사장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밑에 직원들을 동원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밑에 직원들은 서울 시장 선거 때 하고 그때 올라갔고요. 대통령 선거 때는 뭐 올라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다스 핵심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회사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돈을 만드는 방법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격리 업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신화는 없다. 뭐 책을 그때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뭐 경주 지역에도 뿌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IMF 때는 회사는 매년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원들 급여 삭감이라든가 상여금 삭감을 그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은 뭐 경기가 좀 좋아지고 이랬는데도 돌려주고 했는데 그 다스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돌려주고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자금 협력업체 뭐 제품 단가를 갖다가 조정해가지고 그런 게 있겠나 싶습니다. 그 비자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격리팀장을 맡으셨던 최동영 씨가 일정 부분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 사실은 돈 관계는 잘 모릅니다. 15년 동안 다스에서 일을 하신 건데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결정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건 물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저하고 인터뷰하고 계신 분께서 실제로 그런 것을 혹시 느꼈다면 그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왕 회장님이 경주에 자주 내려오셨고요. 그때마다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왕 회장이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리고 뭐 항상 올라가실 때는 비행기 좌석은 VIP로 끊어가지고 타고 다니셨고 만약에 VIP를 못 끊으면 제가 사장님한테 혼이 나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회장님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업무 가불 같은 것도 뭐 제가 직접 저한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제가 다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회장님 회사도 잘 나오시지 않고 예. 돈이 필요하면 뭐 저에게 업무갑을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업무갑을 사장님 결제를 못 해주시면 그 이상한 회장님은 저한테 능력이 없다면서 야단을 치곤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입장이 좀 곤란했습니다. 예. 여기서 회장이라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님인 이상은 예, 예. 회장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고 예. 주로 실권은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보시기에는 이른바 왕 회장,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뭐 모든 권한은 회사의 권한은 사장님이 직접 관장하셨기 때문에 예. 그 사장님 권한이 대단하셨죠. 그 뭐 전부 다 MBA 관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회장님은 아무 실권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 사실 이제 실소유주가 누구일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몰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언을 좀 듣고 그것을 세계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따라서 예. 저의 질문이 한쪽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느끼신 것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회장은 실권이 없다. 사장이 다 실권이 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랄까요 근거랄까요? 혹은 직접 보고 느끼신 것?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왕 회장님 내려오실 때는 항상 사장님이 옆에 수행을 하셨거든요. 예. 뭐 제가 운전을 하고 사장님은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항상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예. 아, 왕 회장의 지시를 사장이 받더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그리고 혹시 그 지시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시는 뭐 차에서 지시는 뭐 아니고 저 회사에 오셔가지고 예. 그 공장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저는 뭐 뒤에서 따라다녔고 예.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중에 결정을 사장님이 저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기억나시는 사안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희들과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누실 수는 있겠죠?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다스에서 총무, 의전, 인사, 노무 등을 담당하셨던 실무자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라산을 끼고 있는 제주 오라 지역에 무려 5조 원대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제주 제2공항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투자에 나선 회사의 국적이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자본검증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제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오라 관광단지 개발 예정 지역인데요. 이 규모가 약 100만 평에 달합니다. 제주도 오라동 일대 한라산 중산간 지역으로 수려한 경관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곳입니다. 지난 1997년 관광지구로 선정됐지만 20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표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JCC라는 외국계 기업이 오라동 일대를 복합 리조트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인근 땅을 사들였습니다.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만 6조 원으로 제주 제2공항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문제는 JCC의 국적이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라는 점입니다. 회사 실소유주는 물론 자본 출처도 알 수 없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백억 가지고 이제 6조에 이른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초창기 수익 모델이 콘도 분양 사업이었거든요. JCC는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한 하우싱 인베스트먼트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 하우싱 인베스트먼트의 주주들도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JCC와 같은 주소,
같은 대표로 등록됐던 형제회사 제주중국성, 영문 이름 제주차이나캐슬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전 세계 부유층의 조세회피 현황을 폭로했던 파나마 페이퍼스에도 등장하는 주소지입니다. 제주중국성 국내 법인의 경우 중국 최대 철강회사 오너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기업은 도대체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고 했을 때는 아무도 얘기 해준 게 없거든요. 들리는 썰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모 그룹이 거기에 돈을 대주고 있다더라.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에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어떤 그 재원 조달에 적정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철저히 들여다본 이후에 법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국내 최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금의 실소유자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처럼 조세 회피처 자금이 밀려오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한 돈이 조세 회피처로 사라지고 있는데 정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영희 기자입니다. 지문인식 전문기업인 IE가 홍콩 재벌 2세 소치온 씨에게 인수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이후 신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나서며 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한 모바일 광고 회사를 인수하겠다며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회사의 주주는 버진 아일랜드 국적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문제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투자금 대부분이 손실 처리되며 사라진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실체 없는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1,000억이라는 큰 자금의 행방이 어디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고도의 금융 기법으로 포장한 금융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최근 5년간 1,7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IE는 지난 20일 코스닥에서 퇴출됐습니다. 대표였던 소치오는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만 17,000여 명, 피해 규모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혼까지 하면서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숙자 신세까지 전락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는 주주들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투자자들에겐 미안하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도 조세 회피처로 흘러간 자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국세청은 조세 회피처를 통해 돈을 숨기거나 탈세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조세 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한 주식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재 현장의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의정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반박과 갑질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의정활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팩트체크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회의원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냐는 것은 결국 적법성 여부에 달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애초에 국회의원 신분만을 내세우면서 통제구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은 출입과 조사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제대로 감식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천의 경우에도 스포츠센터가 아직 감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소방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 조사 시험 합격자여야만 합니다. 이들은 화재 현장 출입 시에 권한이 적힌 증표도 반드시 소지를 해야 합니다. 권 의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지를 받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어도 특별히 다르지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달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소방법에서 봤을 때는 증표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 배지가 별 관련성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 임의로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권 의원은 결국 소방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절성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비전문가가 뭐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먼저 전문 기관의 이 사고 원인 조사를 기다려서 지난 것이 있다면 그 관할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제공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맞는 접근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도 그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했던 경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는 넓게 보면 어디까지인 겁니까? 일단 공간적으로 국회 안에서는 뚜렷합니다. 네. 크게 보면 법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키고 분야별로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국회 내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면책 특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 밖의 활동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나오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예, 어떤 이름들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입니다. 예. 2009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연예인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했고 해당 연예인은 자살하면서 유서에 이름들을 남겼습니다. 예. 당시 접대 대상에 일부 언론인, 프로그램 제작자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이 돼서 세상에 관심이 컸는데 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이름들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대검 개혁위가 재조사 대상 사건에 장자연 리스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재조사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지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당시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장자연 씨가 자살한 것은 2009년 3월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2009년 7월에 있어서 넉 달 넘게 수사를 했는데 결과는 초래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먼저 접대를 강요한 소속사 대표는 구속됐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었고요. 예. 장자연 씨가 유서로 남긴 문건에는 5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유력 언론사 관계자 또 드라마 감독 4명 등이 포함이 돼 있는데 혐의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족 등이 고소한 피고소 유력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고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추가로 8명을 밝혀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또 일부는 대부분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예. 물론 뭐 재조사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재조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당시에는 좀 결과가 뭐랄까요?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별거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예, 물론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상에 유력 인사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주장들도 있었고요. 예. 먼저 경찰이 당시 했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장면을 2009년 당시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박봉공 씨는 A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아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강력한 증인인 피해자 장자연 씨가 자살한 이유여서 예. 당시 증인들 또는 혐의 대상자들이 난 잘 모른다. 그러면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당시 장자연 씨의 문건에는 모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 자리에 불러서 뭐 접대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예.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장씨 등 6명이, 그러니까 접대 대상의 남성들과 장씨 등 6명이 한 중국집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런 식으로 경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면 더 이상 안 나갔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예, 당시에 뭐 소속사 건물에 뭐 접대 장소가 마련돼 있다라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지만 수사 결과는 뚜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는 따라했을 뿐입니다. 뭐를요? 오늘 류여의 최고위원이 밝혔는데요. 결국 오후에 윤리위에서 제명은 됐는데 그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홍준표 대표를 따라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자 홍준표란 별명이 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이상한 모습도 보였었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 뭐 인형을 가지고 나왔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형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무튼 본인도 좀 망가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셈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도 류여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따라서 했는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 바로 이어진 내용에서 홍 대표를 향해서 첩을 들여서 그 첩의 말만 듣는 혼쭐을 놓은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첩이라는 것은 바른정당에서 온 복당파를 비유한 거고요. 예. 아버지는 홍준표 대표를 일컫고 본인은 큰딸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첩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데리고 사는 뭐 다른 여자 이런 예. 뜻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에 횡행했는데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진 뒤에 남녀 평등이 보장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없어져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40대에게도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종종 나왔습니다. 예. 몇 달 전에 홍준표 대표가 바로 쓰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복당하기 전에 바른정당을 향해서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보수의 본령은 자유한국당이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 류 최고위원이 정작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따라했고 사실 저 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을 때도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예. 류 최고위원도 똑같은 표현을 쓴 셈입니다. 예. 뭐 그보다 더한 얘기도 나왔었다면서요? 예. 더한 얘기가 류의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의 더 극심한 여성 비하 발언도 공개를 했는데 예. 방송에 부적합해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안 다루길 잘했습니다. 예. 예. 오늘 사실 키워드가 3개인데 2개만 하겠습니다. 예. 순전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예. 잘 준비해서 내일마저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부터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고 낮부터 대부분 영하권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to spend them with you.